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크고 작은 감정의 물결을 느낀다. 설레고, 짜증나고, 서운하고, 불안하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불편함과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감정을 조절해야 할 문제 혹은 이성의 방해물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슬픔, 분노, 불안, 기쁨. 이 감정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면의 신호다.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짜증은 단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존중받고 싶다 혹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을 수 있다.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호를 불편한 소음으로만 느낀다. 하지만 감정이 유난히 요동칠 때 그 안에는 그냥 지나치기엔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감정이라는 무기의 저자 수전 데이비드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던 때에 전망 좋은 호텔방에서 룸서비스를 먹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남편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쁜 엄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감정의 덫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그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이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결국 그녀의 죄책감은 나를 비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행동을 재배치하라는 신호임을 깨달았다. 모든 감정은 내 안에 내재된 욕구와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읽는 것이다. 분노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분노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여 직장에서 일을 망치거나 인간관계를 망치는 등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분노는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위협받고 있다.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느낄 때, 내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약속이나 기본적인 예의가 반복적으로 깨질 때 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분노에는 나는 존중받고 싶다. 이 이상은 허용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분노가 올라올 때는 지금 어떤 경계가 침범받았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질투와 시기심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다.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질투는 소중한 사람이나 관계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깝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다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을 때 형제 자매나 친구를 질투한다. 여기에는 나는 그 관계에서 중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구가 담겨 있다. 반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나도 원한다는 마음과 관련된다. 누군가에게 시기심을 느낀다면 그 대상은 내가 갖지 못한 것, 예를 들어 재산, 재능, 성과, 지위 등에 대한 나의 갈망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가 부럽다면 내 안에 좋은 직장과 경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를 부러워한다면 나 역시 그런 관계와 삶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애써 부정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감정을 처리하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는 편이 더 생산적이다. 불안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위험을 대비하게 하는 감정이다. 불안은
이 상황은 중요하다는 신호이자 안전하게 통과하고 싶다는 욕구를 담고 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은 커진다. 따라서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가?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라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데 큰 병이 있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든다면 병원 예약을 잡는 행동 하나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안을 무시하면 준비의 기회를 잃고 불안에 완전히 휩쓸리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다. 이렇듯 모든 감정은 언제나 욕구를 동반한다.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숨어 있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지금 이 감정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감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빴을 때 막연히 짜증난다로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인 지점을 좁혀보는 것이다. 내 기분을 나쁘게 한 것은 상대의 말투인가, 내용인가, 태도인가, 혹은 그 상황이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경험인가. 이렇게 불편함에 초점을 좁힐수록 감정이 가리키는 욕구도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욕구를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나는 조금 더 존중받고 싶다. 이 관계에서 더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번역하고 그 안에 담긴 욕구를 인식할 때 우리는 격한 욕설이나 자기 비난과 같은 파괴적인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다 적절한 대처와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만약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정을 두 가지 방향으로 오해하기 쉽다. 첫째, 감정을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감정을 타고난 성격으로 규정해버린다. 이 방식은 결국 내가 문제라는 결론만 남기고 분노는 자기 혐오로, 불안은 자기 비난으로 바뀐다. 정작 그 감정 뒤에 숨은 욕구는 가려진다. 둘째, 감정을 곧바로 행동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화가 났으니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불안감이 올라오니 이건 당장 포기해야 한다와 같이 감정을 정보가 아니라 지시사항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럴 때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하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삶의 선택을 좁히는 방해물이 되고 만다. 감정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설렘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막막함으로.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듣지 않는 태도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수록 감정은 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감정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그 이유를 찾고 감정 뒤의 욕구를 탐색할 때 감정은 나의 지배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된다. 감정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감정을 읽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읽는 일이다.